여러분들과 함께 복잡한 뉴스를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문현진의 불주댕이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뉴스를 보는 시간, 주말이 편안하시죠? 역시나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인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랠리를 시도 실패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우존스라든지 나스닥이 조금 빠져내려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이 이미 실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증권사들은 항상 왜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 뒷북칠까요? 주가가 고점일 때 랠리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신뢰도도 올라갈 것 같고, 와 정말로 잘한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을 것 같은데, 왜 맨날 이렇게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랠리 실패할 것인가, 실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랠리가 실패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올 때가 오히려 올라갈 때가 아닌가, 그리고 다 올라왔다가 아니라 더 갈 거다라고 할 때가 오히려 떨어질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모건 스탠리라던가 다우존스도 모건 스탠리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증권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희한하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집단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는 그대로 그냥 글씨 그대로, 글자 그대로 우리가 보고 해석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역발상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시황 설명해 드릴 때 이런 이야기 해드렸죠. 주가가 조정이 거의 다 끝나는 것 같다. 10월은 매수의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증권사와 저와의 한판 승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제 말이 맞는지 모건 스탠리가 맞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지더라도 그래도 졌지만 잘 싸웠다 정도의 상대인 것 같습니다. 상대가 그냥 일반 개인이 아니라 모건 스탠리잖아요. 이왕이면 문현진하고 모건 스탠리하고 붙어보는 게 저도 제 입장에서는 손해볼 거 없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내년에 미국 주택 판매가 30년 만에 가장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주택 판매가 안 좋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부동산을 팔아내는 기업들도 되게 안 좋아지게 될 것이고, 특히 건설사라든지 시행사, 시공사들이죠. 그리고 그런데 돈 빌려준 업자들도 안 좋아질 거예요. 그게 이제 금융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채 규모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고 고금리가 지속이 된다면 부동산이 위험하고, 부동산 때문에 돈을 빌려줬 지만 못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는데 그게 은행이다. 은행은 자본주의 이런 시스템 속에서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쟤들 무너지면 큰 금융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미국 주택 판매가 30년 만에 가장 둔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2024년에 기존 주택 판매가 올해 전망보다 6.2%나 감소해서 380만 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안 팔리는 거다라는 건데, 2020년에 가장 매수세가 정점을 찍었을 때 대비해서는요 40%나 급감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는 말은 매수세가 그만큼 없어지니까 집값이 계속 떨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주택시장 둔화라는 것은요 경기 둔화로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야, 집을 만들었더니 안 팔린다. 그럼 우리가 지을 이유가 있니? 지금 생산을 더 할 필요가 있니? 건설 지을 필요가 있냐? 이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업자도 죽고 건설사도 죽고 시멘트 업자도 죽고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기 둔화를 일으키는 어떤 요인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좀 어떤가라고 하면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끌족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거죠. 대출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될 것 같다. 대출 금리를 자꾸 높게 유지를 해가지고 대출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가계 대출은요 정부에서 규제를 넣으면 됩니다. 정말로 가계대출이 걱정이 된다면요,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고 규제를 해버리면 되는데, 저신용자라던가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정치적인 진짜 몰매를 맞을 수 있어요. 돌을 던진다라는 거죠. 야, 내가 죽겠는데 너가 지금 대출 안 준단 말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서민들이라던가 국민들이 몰매를 막 이렇게 맞을 수 있고 돌팔매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말을 일단은 대출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간접적으로 규제를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직접적으로 규제를 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건 이제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크다 보니 간접적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약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대출이 지금 왜 규제를 때려야 되고 대출금리가 왜 높게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고 이창용 총재는 왜 영끌족에 쓴소리를 했는가라고 보면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래요. 비투의 늪, 반대매매 역대 최대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사흘간 1조 3,500억 원에 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수금도 지금 계속 1조 원대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반대매매가 지금 계속해서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해가지고 과거에 연초에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반대매매가 나왔었는데요. 4월 말부터는 300억대의 반대매매가 나오고 5월부터는 500억대의 반대매매가 나오고요. 지난 18일에는 2,700억 원의 반대매매가 나옵니다. 19일에는요 5,200억의 반대매매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올 초에 100억대 반대매매에 비하면요 50배나 성장하고 50몇 배나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로 지금 반대매매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뭐 물론 증시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반대매매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긴 해요. 너무나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 반대매매가 이렇게 심하다라는 것은요 아무래도 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 재산을 날려먹고 있는 돈이 저렇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끌은 사실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뭐 1억이 있어가지고 1억 투자했는데 30% 손실 나면요 사실은 뭐 7천만 원 남는 거예요. 3천만 원 날린 게 아깝기도 하고 정말 큰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7천이 남아있기 때문에 삶의 유지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비투를 하는 그 순간부터는 좀 잘못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증거금, 내 돈을 30%만 넣고 나머지 70%는 대출받아서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3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하고요. 7천만 원 대출받아가지고 1억을 맞춰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30% 내려가면요. 내 돈은 없어지고 빚만 7천이 남게 돼요. 빚이 3천이 까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 돈이 3천만 원 투자했던 건 다 날려먹는 거고 그러니까 100% 손실이 나는 거고요. 난 이제 빚만 7천만 원 남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빚만 남는 경우를 생각을 했을 때 증권사에서는 야 너 돈 못 갚겠는데 그러니까 반대매매 해야 되겠어 해서 팔아버리는 경우를 반대매매가 발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야 이거 지금 이거 돈 날리는 사람, 전재산을 날리는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반대매매가 5천억이 나왔다라는 것은 최소 자기 돈을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날려먹은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 3천억이라는 돈이 한 사람당 1억씩 하더라도 2,000명이 지금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거는 약간 이렇게 쓴소리를 하면서 약간의 간접적인 규제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보니까 되게 안 좋은 뉴스들밖에 없는데 간만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간만인가요? 거의 처음인가요? 좋은 뉴스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 34조의 네옴시티 사업, 이거 한국 기업 수주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냐면요. 네옴시티가 진짜로 장기간 프로젝트기도 하고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진짜로 한국이 선전을 해서 수주를 많이 해와가지고 건설사라든지 우리나라에 또 중동 붐이 일어나가지고 돈을 벌게 된다면 과거에 우리가 중동 붐이 있었잖아요. 가가지고 뭐 채광하고 채굴하고 유전 들어가서 뭐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동에서 건설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오셔가지고 국력에 이렇게 이바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도 제2의 중동 붐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잘 되고 그리고 네옴시티의 건설이 정말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사업으로 해서 진짜로 잘 진행만 되어주고 착착착착 진행된다면은 사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다른 국가들은 뭐 IMF가 오거나 정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정말 우리나라는 조금 버텨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반도체까지 HBM까지 일어나가지고 반도체 붐까지 같이 만약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는 좀 잘 피해갈 수 있지 않나, 위기를 피해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다른 증시가 막 70%, 60%, 50% 이렇게 빠질 때 우리나라는 뭐 30%, 20%대 선에서 선방하는 수준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선방을 하더라도 주가는 분위기에 따라서 빠질 수 있는데 어쨌든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안 좋아서 빠진 거라면은 빠졌을 때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올라갈 때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추적 조사를
해야 돼요. 이 뉴스가 정말로 이제 앞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우리나라에 정말로 큰 이바지가 되는 뉴스가 될지는 다 같이 지켜봐야 되는 문제겠지만, 그래도 안 좋은 뉴스만 나오다가 이렇게 가뭄에 콩나듯 좋은 뉴스가 조금 나와주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일단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 그러니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뉴스를 살펴봤는데 어때요? 도움 많이 되셨나요? 뭐 다양한 뉴스들이 더 많지만 항상 5개씩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시죠? 강연회 있는 거요. 내일 강연회와 팍스넷 경제TV 제가 출연합니다. 팍스경제TV에는 오전 9시에 출연을 하고요. 강연회는 창원과 저희가 천안축구센터에서 강연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2024년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땡이 시간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